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회 내일을 준비하는 뇌연구 공동포럼 비욘드 BCI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바꿀 인류의 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한국뇌연구원 이찬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미래 핵심 기술로서 유망 분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뇌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바꿀 인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미래 경쟁력 확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한국과총을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화면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한국뇌연구원 서판길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뇌연구원 원장 서판길입니다. 무더운 여름은 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올해 세 번째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여전히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과총 이우일 회장님, 한림은 한민구 원장님, 그리고 준비하신 대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바꿀 미래 사회를 그려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BMI는 우리의 생각을 읽어 컴퓨터를 통해 사물을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앨런 머스크의 뉴럴 링크와 최근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뇌혈관에 전극 신호를 보내 신체 마비 환자 치료를 위한 싱크로톤의 스탠드로드나 뇌 신경 활동을 무선으로 보내는 뉴로크레인, 그리고 한국뇌연구원이 개발 중인 뇌파 측정으로 산업안전 예방장치 개발 등 뇌와 기계를 연결하여 산업적 성과, 기계 연결한 산업적 성과는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 더 고도하여 정밀의료,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원천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며칠 전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관계 부처장 회의에서 뇌 연구의 투자 개발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2027년에 세계 뇌 산업 규모가 약 207조 원으로 성장하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11조 원, 고용 창출은 약 6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을 지나 곧 인간뇌를 기반으로 하여 바이오 기술이 5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은 이미 핵심 분야인 BMI와 같은 뇌 연구 핵심 기술 개발과 뇌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 차원의 선순환 뇌 산업 생태 구축을 위해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확산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5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도록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문가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항상 코로나 유행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기계를 움직이는 일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하죠. 이 기술은 이런 상상을 현실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BCI 기술이 일상에 활용된다면 선천적인 이유나 외상 등으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등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 각국들은 뇌 연구 선점을 위해서 뇌 지도 작성에 나서는 등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올해 4월에 뇌 연구 개발 투자 전략을 발표하면서 후발주자로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저희 한국과총과 뇌연구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 번째 뇌연구 포럼에서는 BCI라는 흥미롭고도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이 BCI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임창환, 김성필, 조일주, 이찬희, 손정우, 이동하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입니다. 2003년 2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인간 뇌지도 연구 프로젝트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이 뇌 연구에 뛰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뇌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많은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뇌과학이란 우리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느냐를 탐구하고 있어 우리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의학 영상기술 및 컴퓨터의 발전은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뇌지도 작성에도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뇌연구의 본산인 한국뇌연구원과 과촉 그리고 한국과기한림원이 힘을 모아 내일을 준비하는 뇌연구 공동포럼을 시작하였으며 오늘이 세 번째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바꿀 인류의 미래라는 흥미롭고도 중요한 주제를 갖고 포럼을 개최합니다. 사람의 생각 또는 생태를 측정 분석하고 컴퓨터에 전달하여 사물을 동작시키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뇌 속의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기술은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장애로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첨단 과학입니다. 뇌 연구가 바꿀 우리 인류 미래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식물인간과 나누는 대화 등 첨단 뇌과학을 논의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요 핵심 기술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론을 준비해 주신 한국뇌연구원 담당자들과 참여해 주시는 여러 전문가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뇌과학이 우리 인류에게 큰 희망과 꿈을 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제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식물인간과 나누는 대화, 비침습적 BCI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 임창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생체공학과의 임창환입니다. 오늘 저는 식물인간과 나누는 대화, 비침습적 BCI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약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CI 분야에 이제
첫 발표를 맡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BCI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비침습적인 BCI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 뉴럴링크가 일단 뇌에다가 어떤 칩을 삽입을 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뭐 외국어도 술술 이제 익힐 수 있게 하고 AI하고 접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지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2017년 3월에 이 새로운 회사의 설립을 발표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난 뒤 2017년 4월에는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개발자 회의에 등장을 해서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 한 60여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을 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각만으로 1분에 100개의 단어를 타이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한 기사의 부제가 뭐였냐면 더 레이스 비긴즈였습니다. 이제 레이싱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하는 기술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일단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읽어서 그거를 해독을 한 다음에 외부 기기를 제어를 하거나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개개인의 어떤 멘탈 스테이트, 그러니까 뇌 상태를 추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신경 신호를 이용을 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번역기를 개발하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BCI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신경 신호가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두피에서 측정하는 뇌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침습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렉트로코티코그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질 위에 저런 전극을 올려놓고 신호를 측정을 하는 피질 전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늘 형태로 생긴 전극을 뇌 표면에다가 저렇게 꽂아 넣어서 측정을 하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빛을 이용해서 뇌 활성도를 관찰을 하는 니어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NIRS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저는 오늘 비침습적인,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뇌 신호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인 두피 뇌파와 그다음에 널스 니어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한 BCI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BCI 기술을 이용해서 뇌에서 어떤 정보들을 읽어드릴 수 있느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뇌에서 운동 의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팔, 다리를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읽어내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휠체어라든가 로봇팔과 같은 외부 기기를 조작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서브컨셔스니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어떤 잠재 의식을 읽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뉴로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거짓말하는지를 탐지를 하는 거짓말 탐지기로 쓸 수가 있고요.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선택적인 주의 집중을 읽게 되면 식물인간과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가능하고요. 우리 뇌에서 감정 상태를 읽게 되면은 게임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브레인 피트니스와 같은 일반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우선 운동 의도를 읽는 분야에서는 사실 뇌파를 이용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연구는요. 뇌파를 이용을 해서 저기 있는 저 드론을 지금 컨트롤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 발표 이후에 이제 침습적인 BCI에 대해서 김성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뉴럴링크에서 이렇게 링크라고 하는 이 뇌 컴퓨터 접속 시스템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뉴럴링크가 라식 수술에 비유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만에 뇌에다가 저거를 삽입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간편하게 뇌에다가 안전하게 저런 장치를 삽입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운동 상상을 이용을 해서 어떤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뇌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파를 이용해서 주변 기기를 제어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뇌파를 이용을 해서는 식물인간과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언어를 생성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내에서만 직접적으로 언어 생성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이 넘는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외부와 의사소통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뇌컴퓨터 접속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하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을 이제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전 UCLA 교수였던 자퀴스 비달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자키스 비달 교수는 1973년도에 이제 BCI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고요. 근데 당시에는 아이디어만 나왔지 사실 퍼스널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구현을 한 거는 한 5년 정도 지난 1978년 경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자키스 비달 교수가 구현을 했던 BCI 시스템이 여러분들 이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저 이제 그림인데요. 뭐냐면은 저기 보시면 4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저 4개의 동그라미 중에 어느 하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래쪽에 이제 체크 무늬가 있잖아요. 저 체크 무늬가 이제 까만색이 하얀색으로, 하얀색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 보통 패턴 리버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턴 리버싱을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위를 보느냐, 아래를 보느냐, 왼쪽을 보느냐, 오른쪽에 보느냐에 따라서 저 시각 자극이 반응하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뇌파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4개의 어떤 동그라미들 중에 어떤 동그라미를 보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지선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BCI 시스템을 실제 구현을 했고요. 이때 이제 자키스 비달 교수가 제안을 했던 아이디어가 지금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SSBP라고 해서 정상 상태 시각 유발 전이라는 걸 이용하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4개의 어떤 까만색 네모가 지금 깜빡이는 거가 이제 보이실 텐데요. 이 4개의 네모가 깜빡이는 주파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5Hz, 6Hz, 7Hz, 8Hz 주파수로 깜빡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저기 있는 사용자가 5Hz로 깜빡이고 있는 시각 자극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러면 후두엽에 우리가 시각 피질이 있다라고 알려지는 후두엽 쪽에서 뇌파를 측정을 하면 5Hz의 신호의 파워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분석을 해서 어떤 주파수의 파워가 증가를 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4개 중에 어떤 걸 쳐다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키스 비달 교수가 최초로 이제 제안을 했던 아이디어가 현대에는 이런 SSBP 기반의 BCI로 발전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주파수 분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럼 시간이 많이 느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거를 어떤 시간 구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양한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걸 이용해서 타이핑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VR 상에서 저런 이제 아바타를 컨트롤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개발했던 것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다들 뭐 정상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정상적인 사람들 말고 실제 이런 BCI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많은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루게릭 환자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실험인데요. 뭐 팔이 불편해요, 다리가 불편해요, TV 켜주세요, 체위 변경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저기 화면상에 보이는 깜빡이는 시각 자극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뇌파에서 일궈낸 의도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현을 했고 실제로 이걸로 저희가 사지선다 어떤 설문 같은 것들도 저희가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BCI 기술이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이런 걸 저희가 질문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보호자를 좀 호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연구실에서 실제로 보호자를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기 누워 계신 환자분께서 다른 곳을 보고 계시다가 저기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있는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는 저 시각 자극을 한 7초 정도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면 저걸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뇌파에서 감지를 해서 그래서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호자를 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근데 뭐 사실은 이런 이제 시각 기능이 온전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안구 마우스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안구 마우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카메라 기반의 안구 마우스도 있고요. 아니면 눈 주위에서 측정이 되는 생체 신호를 이용을 하는 우리가 안구 전도라는 걸 이용하는 안구 마우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각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 다른 방법들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저렇게 오른쪽 왼쪽 눈에 들어오는 시각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을 하는 걸 이용해서 yes no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청각 자극, 어떤 소리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을 해서 어떤 yes no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른손을 움직이는 상상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숫자 계산하는 암산을 하는 거를 저희가 부탁을 해서 yes no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현을 한 거고요. 이런 이제 방법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기기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예전에 수행을 했던 건데
AR 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화면이 플레이가 안 되고 있는데요. AR 글래스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 이제 AR 글래스 상에 보여지는 시각 자극을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가전 기기들, 예를 들면 뭐 로봇 청소기라든가 아니면 가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이런 이제 BCI 기술을 일반인들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컴퓨터가 지금 최근에 포터블 컴퓨터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뇌파 시스템이 최근에 포터블 뇌파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이제 아주 뭐 보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헤드밴드 형태라든가 아니면 헤드셋 형태의 그런 뇌파 측정 장비가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뇌파 측정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집중력이라든가 감정 상태라든가 지루함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선호도 같은 거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읽어낸 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게임에다가 적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게임 캐릭터들의 능력치 같은 것들을 뇌파를 이용해서 바꿔준다거나 아니면은 교육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온라인 교육은 대부분 일방향적인 교육인데 만약에 AI 티처가 지금 현재 학습자의 집중도나 지루함이나 감정 상태 같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컨텐츠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겠죠. 저희 연구실에서 한 연구 결과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강의를 들으면서 집중도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서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제가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다시 리프레시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은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뇌 상태를 측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습 컨텐츠를 어댑티브하게 바꿔줬더니 평균 점수가 50점대 나오던 것이 평균 점수 80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관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저희가 학습 상태 같은 것도 뇌파를 이용해서 정량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지금 결과 보시면은 뭐 소설을 읽는 구간에서는 뭐 15분, 20분 이렇게 지나더라도 집중도가 상당히 잘 유지가 되는데 논문을 읽게 했더니 뒤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아주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양상 같은 것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뇌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런 간편한 이런 헤드밴드 형태의 뇌파 측정 장비를 사용을 하면 아티팩트라고 부르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자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눈 깜빡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EOG 아티팩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학적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헤드밴드 형태의 뇌파 측정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눈을 깜빡이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개개인마다 이런 뇌파에서 얻어지는 그런 지표들이 차이가 크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뭐 특히 이제 어텐션이라든가 아니면 감정 상태 같은 것들이 개개인마다 상당히 다르게 측정이 되고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왼쪽 위에 있는 저 그림이 스타워즈 폴스 트레이너라고 해서 집중력을 뇌파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집중력이 올라가면 공이 떠오르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제 공이 내려가는 그런 장치인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서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서브젝트 5번, 9번을 보시면 5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집중을 하더라도 실제로 뇌파 지표가 많이 변하지 않고요. 9번 이제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뇌파 지표가 많이 변하죠. 5번 서브젝트가 똑같은 장비를 사용했을 때는 공이 이 정도밖에 안 움직일 텐데 9번이 사용을 하면은 공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겠죠. 5번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가짜 뉴스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삼성이 갤럭시 뉴로2라고 하는 웨어러블 뇌파 장비를 출시를 했는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를 하고 불매 운동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고 뭐 이런 이제 일이 발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개개인별로 특화된 그런 뇌파 지표를 찾아내는 그런 커스터마이제이션 세션을 집어넣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커스터마이제이션 세션을 집어넣게 되면은 성능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제 성능 향상을 우리가 뭐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별하는 기술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이 사람이 개개인마다 어떤 저런 커스터마이제이션 세션을 둬야 되느냐 두지 않아도 되느냐를 우리가 판별하기 위한 그런 기술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6가지 정도 이 비침습적인 BCI 분야의 토픽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착용형 뇌파 측정 시스템들 몇 가지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시스템들의 아직 신뢰도가 상당히 좀 낮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뇌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생체 신호들, 예를 들면 뭐 PPG라고 해서 맥파라든가 아니면 체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측정이 되는 음성 신호, 그다음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여러 가지 행동적인 그런 신호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의 뇌 상태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쪽에 보이는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경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충분히 응용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위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캐나다에 있는 인터렉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뮤즈라고 하는 헤드밴드인데요. 이 뮤즈라는 헤드밴드는 명상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헤드밴드로 지금 북미 쪽에서 많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중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심신 안정도를 높여주는데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작년에 필립스에서 그 딥슬립 헤드밴드라고 하는 이제 뇌파 측정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거는 수면 중에 착용하고 잠을 자면은 그럼 현재 수면 상태를 측정을 해서 좀 더 깊은 잠을 좀 더 잘 잘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그걸 도와주는 그런 헤드밴드가 지금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소개를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뇌파뿐만이 아니라 F널스, 니어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서 빛을 이용해서 뇌 혈류량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저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BCI도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은 뇌파를 이용한 BCI에 비해서 좀 더 신뢰도가 높고, 그다음에 개인 간의 편차가 좀 더 적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사지마비 환자들에게 이런 BCI 적용하는 사례들을 몇 개 보여드렸는데요. 좀 더 다양한 그런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을 해서 좀 더 이분들의 어떤 의사소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의 개발도 계속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확도라든가 신뢰도를 좀 더 향상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반의 여러 가지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들 개발을 통해서 좀 더 실용화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몇 가지 응용 분야들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응용 분야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장애인들이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VR 메타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손발을 쓰지 않고 VR에서 아바타를 컨트롤한다거나 주변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좀 적용이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용뿐만이 아니라 뭐 군사용으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제가 미국 이제 육군에서 가져온 건데, 미국 육군에서도 저렇게 뇌파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어떤 기기를 조작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런 BCI 기술을 적용을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 인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뉴로 마케팅 같은데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이 대상에 대해서 뭐 선호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도 BCI 기술이 응용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사실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좀 빠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전달이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따가 같이 이제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그때 해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뇌를 읽고 쓰다, 침습적 BCI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김성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의 김성필입니다. 오늘은 뇌를 읽고 쓰다라는 그런 과제로 방금 설명해 주신 BCI의 침습적인 형태, 즉 탐침이나 아니면 센서를 뇌 안에 삽입해서 이식해서 뇌 신호를 측정하는 그런 형태의 BCI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침습형 BCI를 보시면은 가장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런 어떤 비침습형 BCI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는 보시다시피 뇌 안에 실제
그 아주 미세한 그런 탐침을 삽입하고 그 탐침 끝에 모여 있는 신경 세포들의 활동 전이를 측정해서 그런 활동 전이로부터 필요한 그런 정보를 추출해서 외부 기기를 조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어떤 침수평 BCI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키워드 중에서 양방향 BCI, 즉 정보의 흐름이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BC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BCI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의 흐름이 뇌로부터 외부 기기로 오거나 또는 외부 기기에서 또는 외부 환경에서 뇌로 다시 입력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저희가 뇌를 읽는 기술, 그 다음에 뇌에 다시 정보를 쓰는 그런 기술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이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뇌 신호에서 그 신경세포 활동 신호를 읽고 이 패턴으로부터 로봇팔을 움직이는 그런 운동 정보를 읽어내는 그러한 첫 번째 그 뇌를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영어로는 디코딩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 로봇에서 뭔가 물건을 제어했을 때 로봇 손가락에 달려 있는 그런 그 센서로부터 촉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촉감을 센서에서 다시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한 다음에 그런 코드로 뇌를 자극해서 직접 사람이 로봇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있고 그것을 저희가 뇌를 쓰는 기술 또는 인코딩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뇌를 읽는 기술, 즉 디코딩 기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그런 회사를 개발했고 그래서 그 링크라는 그런 어떤 동전 크기의 신경 인터페이스를 발표했고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라식과 같은 그런 간편함과 그런 용이한 그런 인터페이스로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무선 송수신도 가능하고 또한 그 충전도 상당히 발전된 형태로 그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하나를 보시면은 지금 얼마 전에 그 SBS 뉴스에서도 그 방영된 부분인데요. 이 뉴럴 링크에서 만든 그 링크라는 인터페이스가 보시면 그 원숭이 뇌 안에 완전히 삽입되어 있습니다. 즉 밖에서는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보이지 않고 이 안에서 실제 신경세포 활동을 측정하면서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저희 그 게임을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소개해 주신 그 페이스북에 있는 그 리서치 프로젝트에서도 생각만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0자 정도의 그런 그 타이핑이 가능한 그런 성능을 가진 BCI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런 성능이 실제로 침수평 BCI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최근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례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스탠포드하고 UCL의 연구팀이 개발한 건데 보시면은 그 화면에 있는 그 철자 판에 컴퓨터 커서를 움직여가지고 포인팅 앤 클릭을 함으로써 한자 한자 입력하는 그런 게 가능한 BCI가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같은 연구팀에서 실제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지 말고 내가 어떤 글씨를 쓰는 여기서 예시에서 보시면은 그 페이퍼라고 하는 그런 그 글씨를 쓴다고 했을 때 PAPER를 이렇게 핸드라이팅을 하잖아요. 그럼 그 핸드라이팅을 하는 그 모션에 의해서 뇌 안에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의 그 신경 신호들이 그 신호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신호들을 읽어서 보시다시피 그것을 읽어서 딥러닝 기술로 해독한 다음에 어떤 글씨를 지금 쓰려고 하는지를 해석해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 화면에 타이핑이 가능한 그러한 BCI 형태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연구의 최근 발표 논문에 의하면은 그 성능이 거의 1분에 100자까지 타이핑이 가능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글자가 타이핑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속도가 거의 저희가 손으로 쓰는 거와 유사한 그런 속도의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침수평 BCI가 가능하게 된 그런 그 원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보 처리 입장에서만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침을 이렇게 꽂게 되면은 이 탐침 주위에 이제 신경세포의 셀 바디가 로케이션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활동 전이를 탐침을 통해서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 아시는 그런 신경세포의 그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를 읽게 되고요. 그래서 이 활동 전이가 시간에 따라서 그 수시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특히 이제 이 BCI에서 주목하고 있는 어떤 그 패턴은 단위 시간 내에 이런 활동 전이가 얼마큼 많이 발화했느냐 하는 그 발화율을 가지고 이 신경세포가 지금 어떤 정보를 보내려고 하는지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화율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미 그 신경과학에서 오랫동안 그 축적된 지식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이고 고전적인 예를 보면은 이제 휴베렌 위즈 그 교수님들이 그 발견한 그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시각 피질에 있는 뉴런들의 어떤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의 시각 피질에 전극을 꽂고 그 다양한 각도의 이런 그 시각 자극을 보여주면서 이 신경세포의 활동을 관찰했더니 특정 각도를 보여줄 때마다 이 특정한 뉴런의 활동이 증가하고 다른 각도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발견해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 비디오를 보시면은 지금 이 그 노란색 형광 자극이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는데 저 X자로 표시된 저 각도로 갈 때만 지금 드르륵 하고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게 그 신경세포의 그 반응 소리인데 저 각도로 갈 때만 반응을 하고 다른 각도로 움직이면은 반응을 안 하는 그런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발화율을 통해서 신경세포가 어떻게 정보를 코딩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예시고요. 이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보 처리가 코딩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BCI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그 발화율의 변화를 가지고 뇌에서 정보를 읽어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또 예시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영장류 그러니까 원숭이로 하여금 조이스틱을 컨트롤해서 그 컴퓨터 화면에 있는 커서를 주어진 위치로 이렇게 옮기게 하는 그런 그 태스크를 훈련을 시켰고요. 그래서 8개의 서로 다른 방향에 대해서 팔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운동 영역에 있는 뉴런의 발화 패턴인데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발화 패턴이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발화 패턴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다양한 각도에 대해서 평균 발화율을 이렇게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특정 각도에 대해서 발화율이 증가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발화율이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수학적인 모형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수학적 모형이 가능해짐으로써 이것을 컴퓨터 알고리즘화 시켜서 BCI 시스템에 탑재를 하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신경세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하나의 신경세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제 신경세포의 활동을 동시에 측정하게 되면은 다양한 신경세포들이 각각 고유의 좋아하는 각도가 있고 그 좋아하는 각도들을 합하면은 이제 실제 운동하는 그 방향을 이렇게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시간으로 이제 인간에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 보시면은 이거는 피츠버그 대학 연구팀이 몇 년 전에 시연을 한 건데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 뇌 안에 있는 그 위세 전극에 커넥터를 지금 연결하고 이 환자가 사지마비 환자인데 이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이렇게 제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자유자재로 이미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손을 쥐거나 열 수도 있습니다. That is just the most astounding thing I've ever seen. Can we shake hands? 보시면 No, 리포터와 really. 이렇게 Like, 악수도 할 수 come right over 있고요. here? Yes, you come over Okay. there. Let me grasp your hand there. There we go. Oh my goodness. Wow. And I can do a fist bump if you'd like. That's amazing. 예, 이제 이런 정말 거의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의 손과 팔을 쓰는 것과 같은 유사한 자유도를 가지고 로봇 팔을 생각만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상지뿐만 아니라 이제 하지도 동일한 어떠한 그 전극과 침수평 BCI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발표가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원숭이의 오른쪽 다리가 이제 마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BCI를 통해서 다시 이제 그 자기의 오른쪽 하지 다리를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BCI가 오프될 때는 움직이지 못하다가 온이 되면은 다시 그 발을 움직일 수 있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BCI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CI가 이제 이런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그 기능도 복원할 수 있음을 최근 연구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뇌에서 어떤 침수적인 전극을 이용해서 신호를 얻고 그것으로 그 저희가 발성하는 그 발성 운동 기능을 예측하는 그런 BCI를 먼저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뇌 신호로부터 발성 기관을 제어하는 신호로 변화해 준 다음에 그렇게 발성 기관이 제어되면은 이러한 소리가 날 것이다 하는 그 소리를 다시 그 음성 신호로 변환해주는 또 하나의 그런 어떤 그 디코딩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 두 개를 연합해서 실제로 생각한 그런 문장을 음성으로 발화하는 그런 BCI도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스피치 신호와 그 다음에 BCI로 재건한 신호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제 예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먼저 들으실 거는 이 BCI를 통해 가지고 그 재건한 그래서 뇌신호만으로 다시 만든 합성한 그런 음성이 되겠습니다. The proof that you are seeking is not available in books. 이게 원래 오리지널 문장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UC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개발한 건데요. 이렇게 실제 한 문장 자체가 음성이 합성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실제로 이런 그 BCI, 언어 BCI 기술을 실구어증, 즉 그 음성을 얘기할 수 없는 구어를 할 수 없는 그런 환자에게 적용해서 이 환자가 다양한 단어를 실제로 음성으로 낼 수 있고 그것을 문장으로 구성해서 컴퓨터에 타이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시간상 넘어가고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뇌에서부터 신호를 읽어서 정보를 읽어내는 그래서 로보트파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그 언어를 합성하는 그런 BCI뿐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외부에 있는 그 감각 정보를 다시 자극을 통해서 뇌에 입력하는 그런 BCI 기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지금 여기 그 전극이 꽂혀 있는 부분이 촉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 로봇 팔에 있는 촉각 센서를 터치를 하면 실제로 이 환자가 어느 손가락이 터치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What you're seeing as the trials take place is 그래서 that 이런 as 어떤 the researcher 촉감을 뇌 applies 자극을 light 통해서 pressure to the 실제로 robotic 다시 fingers, 느낄 수 있게 those 하는 그런 physical 기술이 sensations are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 로봇 팔에 있는 로봇 팔을 제어할 수도 있고 또는 로봇 팔이 느끼는 그 느낌을 다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실제 양방향 그 BC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같은 그 피처버그 연구팀이 최근에 이러한 이제 그 양방향 BCI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빨간색이 이제 그 촉각을 담당하는 영역이고 파란색이 운동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데 그 양쪽에 다 그 측정 및 자극을 담당하는 그런 그 전극들을 이식을 한 후에 여기 로봇 손에 촉각 센서를 달고 이러한 태스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일반적으로 재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태스크인데요. 로봇 팔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물체를 짚고 다시 이 파란색, 초록색 위치에다 다시 갖다 놓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데모 영상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그 촉각을 그 되살린 그런 그 BCI이고요. 오른쪽은 촉각이 없는 상태로 시각만으로 물건을 집어서 다시 갖고 오는 그런 BCI인데 확실히 성능 차가 뚜렷이 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형태의 물체도 촉각이 있는 경우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물체를 짚고 제자리로 돌려올 수 있음에도 반면에 이런 촉각이 없을 때는 그런 어떤 그 기능이 훨씬 더 어려워짐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촉각 기술은 비단 이제 이런 BCI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형태로 개발되는데 이건 아마 다른 이제 그 발표에서도 자세히 다룰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침습과 관련 부분은 여기 보시는 그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기술이
그 하나가 되는데 이런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도 오랫동안 이제 파킨슨씨 병 등 다양한 뇌질환 치료를 위해서 개발되었던 기술인데 기존에는 주로 이런 오픈룸 형태, 즉 DBS를 통해서 필요한 그런 타겟 뇌 영역에 자극을 주는 이런 자극기를 개발하고 이런 자극이 잘 됐는지 필요하면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그냥 테크니션이 외부에서 다 매뉴얼하게 수정해서 다시 제거를 하고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최근에는 BCI 개념과 합쳐져 가지고 자극을 줌과 동시에 자극 효과를 뇌 신호를 통해서 읽어서 거기에 맞게 AI 알고리즘이 신속하게 또는 실시간으로 어저스먼트를 한 다음에 자극 프로토콜을 다시 패턴을 고쳐서 적절한 자극으로 최적화시키는 그런 클로즈드 형태의 DBS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계속 개발된다면은 뇌를 읽고 쓰는 이런 기술이 다양한 뇌질환 치료에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현재 BCI의 주소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이런 BCI 기술이 지금보다 더 다른 차원의 더 확장된 모습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아바타처럼 저희가 생각만 대로 아바타와 모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얼마 전에 이 BCI 현장에 있는 그런 연구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했고요. 그래서 해서 받은 대답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기술은 일단 뇌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초대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대용량 실시간 정보 처리 기술이 기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지만 이렇게 신호만 받는다고 다가 아니라 이러한 신호에서 실제로 어떤 정보가 담겨져 있는지, 즉 뇌 안에서 다양한 저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는지 하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급선무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었고, 또한 현재는 아주 단순한 기능만 복원이 가능한데 감정이나 기억 등 아주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인지 정서 정보도 전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로 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미래 BC의 모습을 좀 이렇게 아주 단편적이나마 내다보면은 하나의 예로 기존의 심장 제어를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를 실례로 들 수 있는데요. 한 70년 전에 페이스메이커는 이렇게 카트에다가 이런 큰 기구를 들고 다니면서 페이스메이킹을 했었는데 현재는 아예 밖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컴팩트한 형태로 인체에 삽입돼서 더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CI도 현재는 여러 가지 외부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고 좀 더 복잡한 그런 시스템 형태로 되는데 미래에는 완전히 인체 내에 삽입돼서 다양한 뇌 기능을 하면서 밖에서는 전혀 볼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로 개발되지 않을까 하고 내다볼 수 있고요. 이미 그런 이런 연구를 완전 삽입형 연구 BC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뇌신호 측정하는 기술도 지금처럼 이렇게 실리콘 프로브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프로브를 기반으로 해서 뇌 안에 탐침 여러 개를 꽂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주사액으로 주입만 하면은 뇌 안에서 스스로 퍼져서 정유 형태로 변한 다음에 주위에 있는 신경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런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저희가 훨씬 더 많은 대용량 뇌신경 활동을 훨씬 더 편하게 심지어는 외과 수술 없이도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달파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 달파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예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나노 트랜스듀서, 그러니까 나노 공학을 이용해서 뇌 신호를 읽거나 쓸 수 있는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노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것을 혈관을 통해서 주입해서 필요한 위치에다가 자기장으로 조정 드라이브를 시켜서 로케이션 시키고 읽고 쓰기 기능을 담당하는 다음에 나중에 그 기능이 필요 없으면은 제거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신경 인터페이스도 지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AI 발전에 의해서 뇌와 인공지능이
실제로 결합하는 아마 그런 새로운 인터페이스도 예상이 되는데 기존 현재에는 뇌 기능과 AI가 주로 인터페이스 된다고 볼 수 있어서요. 뇌 신호에 따라서 AI가 필요한 만큼 개입을 하거나 환경 제어를 한 형태인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자연신경망, 뇌 안에 있는 자연신경망과 인공신경망, 뉴로모픽 칩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인공신경망이 합쳐져서 정말 신경망이 더 재생산되고 더 인공신경망 형태로 확대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그 침습형 BCI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는 이게 사회에 흡수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윤리적 문제, 복지 문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라는 주제로 키스트 뇌과학연구소의 조일주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의 조일주라고 합니다. 앞에 두 분께서 이제 BCI의 최근 동향이나 앞선 기술들 그리고 BCI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BCI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뇌 신호를 정확히 읽고 그리고 뇌를 정확하게 자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뇌 신호를 읽고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이제 뇌 신호를 이용한 이제 BCI를 말씀해 주셨는데 뇌 신호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약 7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정 뇌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신경세포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그 해당 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신경세포들이 많은 신경세포들이 어떤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특정 뇌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뇌세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제 전기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경 신호 또는 뇌 신호라고 하는 이런 그 신호가 되겠는데 전기 신호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극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손쉽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신호를 읽는다고 하면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전기 신호를 읽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분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가 뇌 신호를 읽는 방법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EG라고 하는 신호고요. EEG 신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 위에 전극을 얹어 놓음으로써 쉽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뇌의 어떤 상태 정도만 측정할 수 있고요. 단일 신경세포가 발화하는 그런 뇌신호 수준까지는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뇌의 상태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집중을 하고 있는지 여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해상도를 높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해상도를 방해하는 큰 이제 그 관문이 이제 그 우리 스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컬을 제거를 하고 브레인 서피스에 조금 더 작은 전극을 올려놓게 되면 좀 더 정밀한 신호를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뇌는 3차원입니다. 그래서 뇌 표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신경 신호들은 이런 EEG나 ECOG 그 전극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지만 뇌 심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이제 그 사지마비 환자를 이용해서 이제 BCI를 데몬스트레이션 했는데 그 정도 복잡한 기능을 뇌 신호를 통해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단일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뇌신호 수준의 아주 정밀한 뇌신호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딥브레인 리전, 그러니까 뇌 심부에서 측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뇌 심부에서 아주 정확한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극을 뇌에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전극의 사이즈가 단일 신경세포, 그러니까 뇌세포 하나의 크기랑 비슷해지면 그게 약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20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되면
한 개의 뇌세포에서 발생하는 뇌신호, 가장 정밀한 뇌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신호들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EEG 신호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리고 ECOG 신호는 이제 환자들 대상으로 측정을 보통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그 싱글 스파이크라고 하는 아주 정밀한 뇌신호는 사지마비 환자 대상으로는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대부분은 이제 동물 실험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알기 쉽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그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그 본다고 하면, 저희가 그 측정을 한다고 하면, 이 경기장 이 두개골이라고 저희가 그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EEG 신호는 이 경기장 밖에서 경기장 안의 상황을 저희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서는 경기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략은 알 수 있죠. 홈팀이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원정팀이 이기고 있는지, 경기가 시작된지 끝났는지 이 정도 알 수 있지만, 좀 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근데 저희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ECOG 신호처럼 이제 그 두개골을 제거를 하고 이제 저희가 신경신호를 측정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 EEG 신호보다는,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서보다는 조금 더 경기장 내에 내부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관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소리는 저희가 들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가서 그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 앞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했다고 하면, 이 응원단이 내는 소리들, 그리고 좀 더 정밀한 마이크를 쓰면 이 마이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내는 소리까지도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이 경기장 내 상황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제일 그 정밀한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를 갖다 대는 게 어떻게 보면 전극을 그 뉴런에 갖다, 그 신경세포에 갖다 댄다는, 그 위치시킨다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극을 신경세포 주위에 이제 위치시키게 되면, 그 전극 주위에 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신경세포들로부터 신경신호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대략 수십 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뇌 기능을, 그리고 뇌 동작을 저희가 조금 더 잘 규명을 하고 지금 뇌 상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숫자의 신경세포로부터 최대한 많은 신경신호를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전극을 꽂게 되면, 사실 전극을 뇌에다가 삽입할 때의 어떤 그 뇌조직의 손상 때문에 많은 숫자의 전극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는 그림이, 이제 왼쪽 그림이 이제 여러 개의 이런 전극을 인테그레이션 해놓은 시스템인데, 전극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스템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동물 실험에 이제 저희가 마우스를 사용하는데, 마우스의 머리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될 경우에 시스템의 크기가 커져서 마우스의 행동 실험에 사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뇌 신호를, 뇌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측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MEMS라는 기술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MEMS라는 기술은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이크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CPU 같은 반도체를 제작하는 기술을 실제 기계적인 소자를 만드는 데 적용한 건데요. 우리 반도체 칩 안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단위 소자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트랜지스터들은 뭐 나노미터 사이즈로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나노미터 사이즈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정기적인 소자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소자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개발된 기술이 MEMS 기술입니다. 앞에서 신경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전극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기계적인 소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MEMS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전극 어레이를 만들면 아주 작은 구조체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전극을 저희가 집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기본 물질이 실리콘이고요. 그래서 이런 MEMS 기반의 전극도 실리콘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이 이제 최근에 개발된 IMEC에서 개발된 실리콘 전극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너비가 한 70 마이크로미터, 길이는 한 수 밀리미터 정도가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 굵기가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하면 우리 머리카락보다 얇은 그런 전극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1000개 이상의 전극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전극이 집적이 되어 있고요. 이 얘기는 좀 더 많은 뉴런으로부터, 좀 더 많은 신경세포들로부터 정밀한 뇌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크기가 작기 때문에 뇌에 삽입됐을 때 뇌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이 1000개의 전극을 뇌에 삽입을 해서 한꺼번에 측정한 그 신경 신호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성필 교수님께서 이 스파이크 뇌신호, 그러니까 뇌세포가 이제 발생한 스파이크를 확대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축소해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 하나하나가 아까 김성필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스파이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1000개의 전극을 사용을 해서 831개의 뉴런에서 발생한 신경 신호를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굉장히 많은 정보가 되겠고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좀 더 뇌가 지금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BCI에 응용했을 때 훨씬 더 복잡한 동작을 뇌신호를 이용을 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럴링크에서도 이제 무선 이제 시스템을 보여줬었는데 저희도 이제 여러 마리의 생쥐에 적용할 수 있는 무선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신경 신호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이제 왼쪽 그림에서 저 바 하나 하나가 이제 신경 신호가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이 이제 저희가 만든 무선 시스템입니다. 여러 마리의 생쥐에 동시에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쥐가 서로 먹이 경쟁을 할 때 관여하는 그런 뇌 부위에 저희가 만든 실리콘 전극을 삽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마리가 서로 먹이를 먹기 위해서 경쟁을 할 때 어떤 뇌 신호가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오렌지 LED가 달려 있는 쥐에서 나온 신경 신호고요. 밑에는 초록색 LED가 달린 쥐에서 나오는 신경 신호입니다. 둘이 서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요. 경쟁을 할 때 경쟁하지 않을 때보다 신경 신호의 발화율, 그러니까 주파수가 훨씬 더 높아짐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다가 이제 떨어지면 다시 낮아지다가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예상한 그 영역이 실제 이런 먹이 경쟁에 관여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잘 알려진 부위에 이제 저희가 넣고 확인을 했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뇌 부위에 이렇게 전극을 삽입을 하고 실제 특정 뇌 기능이 특정 동작에서 그 부위가 이제 발화율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통해서 실제 그 부위가 관여하는지를 저희가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실리콘 기반의 전극들은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뇌 조직의 강도가 그러니까 뇌 조직이죠. 뇌 조직의 강도가 두부 정도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실리콘 전극을 뇌에 삽입한다는 건 이런 바늘을 그 두부에 삽입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실리콘 전극이 물론 기존 전극들에 비해서 아주 작지만 바늘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바늘 크기 정도의 뇌조직 손상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삽입할 때 뇌손상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그 브레인이 마이크로 모션을 합니다.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제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두부에 바늘을 꽂아놓고 두부를 흔든다고 상상을 해보면 이 손상된 부위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더 뇌조직의 손상이 커지게 되고 이제 이제 안전성 이슈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뇌조직의 손상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물질이 뇌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생깁니다. 이 면역 반응이 생기면 뇌 안에 있는 비신경 세포들이 이 전극을 감싸게 되고요. 그러면 전극에서 더 이상 신경 신호를 측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실리콘 전극을 뇌에 삽입을 해서 전기 신호를 측정하게 되면 보통은 한 달에서 2달 정도밖에 측정을 못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동물한테 적용돼서 이제 연구를 할 때도 문제지만 앞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사람을 이용한 BCI의 경우에는 더욱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뇌 조직에 손상 없이 안정적으로 뇌신경 신호를 측정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유연한 그런 물질을 써서 전극을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 뉴럴링크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브레인칩을 개발을 했는데 이 브레인칩은 굉장히 그 플렉서블한 유연한 구조로 전극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하나하나의 실 같은 형태의 구조체가 보이실 텐데요. 이 실 하나하나에 아주 많은 전극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실을 동시에 뇌의 여러 영역에 꽂으면 그 영역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신호를 읽어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는 약 3,000개 정도의 전극이 집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럴링크에서 만든 브레인칩이 그 혁신적인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렇게 플렉서블한 유연한 그 전극은 이전에도 많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안전성이 검증이 되기도 했었는데 뉴럴링크에서 만든 그 브레인칩은 이런 로봇을 밑에 이제 그림이 로봇입니다. 로봇을 통해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 로봇이 우수한 게 뭐냐면 기존의 기술들에 비해서 이 그 혈관을 피해서 뇌 조직에 손상 없이, 그러니까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삽입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한 구조의 전극과 그리고 이런 로봇 기술이 결합이 돼서 굉장히 뇌 조직의 손상을 혁신적으로 낮추면서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전극을 꽂아서 많은 뇌신호 정보들을 이제 저희가 레코딩할 수 있다는 게 이전 기술들에 비해서 진보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제 그림은 이제 그 실제 이 브레인칩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맨 밑에 이제 전극 어레이에서 나온 이제 신호를 위로 전달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오른쪽이 이제 그 전극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극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 안에서 다 프로세싱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그 프로세싱된 그런 뇌 신호를 외부로 무선으로 전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무선 그 충전을 위한 코일까지 집적이 돼 있어서 이 시스템 하나만으로 그 뇌 신호를 읽어서 외부로 무선으로 전송할 뿐만 아니라 전력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시스템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김석필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이 그 뉴럴링크사에서 만든 브레인칩을 이용해서 원숭이의 뇌에 삽입을 하고 원숭이가 이제 생각으로 게임을 하는 거를 보여줬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그 김성필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BCI 사람 대상의 그 BCI 경우에는 이 머리 위에 무언가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뉴럴링크에서 만든 브레인칩은 그 머리 위에 달려 있던 그런 시스템들을 굉장히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두피 안에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칩이 삽입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뇌신호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BCI를 저희가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뇌신호를 이제 뇌 조직 손상을 줄이면서 측정을 하면 더 많은, 더 복잡한 그런 우리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양방향 BCI를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양방향 BCI가 가능해지려면 정밀하게 뇌신호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를 정확하게 자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우리가 뇌를 자극을 하면 다양한 질병 치료에 응용될 수 있다는 그런 예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기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뇌 안에 전극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에 있는 컨트롤을 통해서 이 삽입된 전극에 전기 신호, 전기 자극을 가해주게 되면 다양한 이제 질환 치료가 가능하고요. 지금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뇌질환은 간질, 파킨슨병 등등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동영상은 이제 파킨슨병 환자를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그 떨림 증상이 있는데 이때 그 가슴에 있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뇌에 자극을 가해주게 되면 이런 떨림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뇌 자극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좀 더 다양한 뇌질환의 치료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기 자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뇌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물 자극을 통한 뇌기능 제어가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무선으로 약물을 뇌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전달을 통해서 이제 뇌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동영상은 이제 식욕이, 그러니까 먹이를 좀 제한을 해서 식욕이 굉장히 왕성한 생쥐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는 이제 식욕을 담당하는 부위에 그냥 물을 넣어줬고요. 오른쪽 그 생쥐에는 식욕을 담당하는 부위에 뇌기능 뇌 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왼쪽 쥐는 이제 먹이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서 먹이를 열심히 먹게 되고요. 오른쪽 쥐는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식욕을 담당하는 부위에 뇌 활동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먹이를 먹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약물로도 뇌기능 제어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뇌기능을 제어를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뇌질환 치료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뇌기능 제어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앞에 두 가지 방법은 뇌 속에 그 전극이나 아니면 약물 전달을 위한 디바이스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이 비침습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 실험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빛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장치들을 우리가 타겟하는 뇌 부위 표면에 이제 부착을 하게 되고요. 그 해당 영역을 빛으로 자극을 하면 간단한 아주 심플한 이런 뇌기능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컨트롤 마우스고요. 우측 M2 영역을 자극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쥐를 왼쪽으로 돌게 만들 수 있고요. 좌측 M2 영역을 자극을 하면 오른쪽으로 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C라는 영역을 자극을 하면 쥐가 움직일 때 자극을 하면 쥐의 행동을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런 기능들이 이런 뇌기능 제어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고요. 조금 더 정밀하게 자극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뇌기능 제어가, 뇌기능 조절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에서 어떻게 하면 뇌 신호를 정확히 측정하고 뇌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측정 자극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BCI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하고 좀 더 적용 범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기기들의 발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은 제가 보기에는 침습적인 방법보다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적용 범위를 좀 더 많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침습적인 방법이 많이 유리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일반인 대상으로까지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비침습적이면서도 좀 더 많은 뇌 신호를 통해서 좀 더 복잡한 BCI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뇌 신호의 양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브레인 리전에서 좀 더 많은 뇌 신호를 측정을 하면 좀 더 복잡한 BCI가 구현이 가능할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뇌 신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각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뇌를 저희가 뇌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금
개발한 그 자극 기술들보다 훨씬 더 정밀한 자극 기술들이 개발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비침습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뇌의 표면에서의 신경신호 측정이나 아니면 뇌자극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기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뇌신부에서 이제 신경신호를 비침습적으로 측정하고 저희가 정밀하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런 디바이스들이 개발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BCI들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그 생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의 개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뇌질환의 치료에도 BCI 기술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는 두 분을 더 모셨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의 이동하 박사님 자리해 주시고 있고요. 가톨릭 관동대의 손정우 교수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주최 측에서 저희가 질문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반인들이나 비전공자들이 하실 수 있을 법한 질문들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접하는 용어인데요.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또는 BMI,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이 두 개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데 임창환 교수님, 이거 어떤 용어가 더 맞는 용어인가요? 네. 네, 일단 BCI하고 BMI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두 개가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BCI 같은 경우에는 비침습적인 그런 방식의 BCI를 의미를 했고요. BMI는 좀 침습적인 방식의 이제 BCI를 BMI라고 불렀었는데요. 실제로 두 그룹들 사이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CI 학회에 BMI 논문이 제출이 되면 막 받아주지 않고요. 반대로 BMI 학회에 BCI 논문 제출하면 받아주지 않고 그랬었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가지고 좀 변화가 생긴 게 사실 BCI 하는 쪽에서는 이 BMI 기술이 과연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0년대 중반 정도에 미국 브라운 대학교 연구팀에서 실제 사람에게 그런 칩을 삽입을 해서 그래서 그 신호 측정해서 로봇 팔이나 마우스 커서 같은 거 움직이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반대로 BMI 쪽에서는 BCI가 이게 정말 효용성이 있을까 이렇게 비침습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의구심을 가졌는데 역시 이제 2000년대 중반 정도쯤에 독일 연구팀에서 실제 이 식물인간하고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성공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의구심이 좀 해소가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컴퓨터하고 기계 사이의 경계가 거의 허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내에도 모두 다 컴퓨터가 들어가는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그래서 굳이 컴퓨터와 기계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BCI, BMI를 거의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CI라는 시스템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 사람 저 사람 골고루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큰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뇌에서 나오는 생체 신호의 특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할까?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요. 이동하 박사님 혹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뇌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보통 이제 뇌 전도, EEG, 뇌파, 그다음에 뇌 자도, MEG, 그리고 이제 fMRI 볼드, 그 뇌에서 일어나는 산소 농도의 그 변화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이제 사람마다 그 뇌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이제 각각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뇌 신호에는 개인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공통적으로 또 어떤 그 관여하는 신호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고 어떤 슬픈 장면에서 그 슬픈 감정을 느낄 때 그 뇌 신호들은 그 사람들마다 이제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패턴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간의 뇌 신호는 각기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BCI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뇌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인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글쎄요. 조일주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하고 뇌하고 연결이 뭐 BCI 기술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BCI에 연결된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연결된다고 스스로 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BCI 기술이 추구하는 바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오해나 질문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기본적인 전제는 어쨌든 BCI는 그 연결된 사람의 생각으로 전체 시스템이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필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BCI 기술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딘가요? 아, 예. 단도직입적인 질문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에서 계속 그 회자되었던 그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사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그와 동시에 또한 매우 혁신적인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어서 아마 이 시장을 주도할 그 게임 체인저로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그 뉴럴링크에서 선보이고 있거나 발표하는 것은 주로 시스템 부분입니다. 즉 아주 어드밴스한 공학적인 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으로서는 거의 세계를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BCI가 그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 뇌신경과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 신경 활동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정보를 이해하는 그런 원리 부분에서는 뉴럴링크도 앞으로 잘하겠지만, 기존에 주로 이제 같이 이 분야에서 그 활동하는 다른 기업들, 아까 그 언급된 뭐 그 호주의 싱크론 같은 회사나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언어 BCI 시스템, 또는 이제 그 스포츠의 어떤 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BCI를 만들고 있는 할로 뉴로사이언스 같은 회사들의 발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BCI의 그 기술을 앞당기고 있는, 그 앞에서 파이오니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유럽 연합의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비침습적인 BCI에서 거의 그 세계적인 어떤 기술을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달파 같은 데서도 이런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BCI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기업과 그다음에 비영리 기관에서 서로 같이 그 협업을 이루면서 이런 BCI 기술을 계속 선도해 나가지 않을까 하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침습적 BCI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다시 김성필 교수님, 현재 침습적 BCI의 적용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예, 물론 이제 동물은 영장류를 위주로 해서 침습적 BCI 기술이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제가 그 대상 수요자를 생각한다면은 현재는 주로 사지마비 환자, 즉 테트라플래식한 그런 환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연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물론 그 사지마비 환자가 BCI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복원하는 그 자체의 효용성을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정상인을 대상으로는 이런 그 실험 연구 허가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대상이 마비 환자로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기술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실효성이 그 환자가 아닌 일반인한테도 가능하다는 것이 검증이 쭉 되면은 아마 이제 대상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BCI 침습적 BCI는 어쨌든 간에 동물들을 대상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특히 또 이제 영장류에 대한 연구는 또 손정훈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영장류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 연구 약간 좀 소개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을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영장류로 BMI를 연구하는 곳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 밤새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소개시켜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비교적 그 초창기에 그 지금은 이제 현대의 BMI 모습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 영장 연구들을 아주 중요한 것,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이제 마일스톤을 말씀을 드리면 2000년에 네이처의 듀크 대학의 니콜레우스 교수님께서 원숭이가 생각으로 로봇 팔을 움직이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발표한 논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원숭이는 로봇을 움직일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 방에서 그냥 팔을 움직이고 있고 그 팔에 나오는 그때 팔을 움직일 때 나오는 뇌신경의 신호를 해독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로봇에다가 넣어줘서 로봇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는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신호를 듀크 대학에 나온 신호를 저기 뉴욕에 있는 대학에다가 보내서 거기서도 로봇 팔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리모트하게 멀리 있는 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밝혀주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한참 동안 쭉 이제 3차원은 안 되고 2차원 차원에서 컷으로 움직이는 원숭이가 그런 연구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2008년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원숭이가 3차원적으로 로봇 팔을 뻗어서 마시멜로를 먹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궤적이 바뀔 때는, 그러니까 다른 걸 움직여야 될, 그러니까 뭐 타깃이 바뀔 때는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발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람한테도 쓰이게 되고요. 그게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 다시 듀크 대학 교수님 그분께서 어떤 컨셉을 만드셨냐면은 2차원 컷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특정한 위치에 가면은 뇌에다 전기 자극을 해가지고 이 자기가 이제 촉감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아까 그 김성필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바이디렉셔널 양방향 BMI에 대한 컨셉을 해주고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일스톤이라고 보고요. 요즘은 어떤 트렌드냐면요,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트렌드냐면은 인공지능이나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싱글 신경세포, 하나의 신경세포에 나오는 세포뿐만 아니라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뽑아서 그거를 해석을 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러한 동물 대상 연구들이 사람 대상 침습적 연구로 확대되려면은 뭐 어떤 종류의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손정훈 교수님 좀 더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시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걸 대답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에게 이게 실험을 하고 그런 거는 이미 2005년, 6년 그때 브레인 게이트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지만 그게 FDA라는 그 미국의 이제 그 기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워낙 숫자가 케이스가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그 요구가 많이 생겨서 올해 5월달에 2021년에 연구 임상을 위한 미국 FDA 승인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됐습니다. 2년 동안에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제정이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의료기기로 쓰이게 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DBS, 그러니까 뇌 자극 기기에 거의 준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남은 좀 디테일한 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너무 디테일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임창환 교수님께서 재미있는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때 비침습적 BCI를 위해서는 뇌파 기기 또는 NIRS라고 하는 기기를 부착을 한 상태에서 이제 수행을 했었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도를 잃은 장비가 물론 이제 소형화되고 있고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큰 것 아닌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좀 임창환 교수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제 그 발표 때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저전력 소형화된 그런 회로 기술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웨어러블 형태의 뇌파 측정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머리카락이 사실은 부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전류를 흘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 위에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신호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제로 우리가 머리에다가 보통 일반적인 실험실에서 쓰는 뇌파 전극을 부착을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컨덕티브 젤이라고 해서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는 젤을 이용을 해서 부착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젤을 사용을 하는 그런 뭐 웨어러블 시스템 만들면은 사용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젤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 우리가 보통 드라이 일렉트로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 드라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신호의 퀄리티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퀄리티를 좀 잘 높이면서 어떻게 하면 머리에 부착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 기관들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기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기기들이 문제가 뭐냐면 또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저렴한 가격에 좀 양질의 신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개발이 돼야 되고, 그런 좀 좋지 않은 신호를 이제 양질의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신호 처리 분야에서 그런 개발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이런 드라이 전극에서 나온 신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젤을 사용하는 거 이제 웻 전극이라고 하는데, 그 웻 전극에서 측정한 신호로 변환을 시켜주는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걸 만들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대중화를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가벼운 형태의 그런 뇌파 측정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일조 박사님, 그러면 침습적 BCI에 사용되는 디바이스가 겪고 있는 지금 넘어야 될 큰 산, 또는 그걸 또 이제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침습적 BCI는 말 그대로 이제 침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넘어야 될 산은 이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연구 동향을 보면 많은 그룹들이 어떻게 하면 조직 손상을 줄이면서 이제 뇌 신호를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방향에서 이제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조직 손상, 실제 삽입할 때 발생하는 조직 손상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뇌 안에 전극을 삽입했을 때 뇌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조직 손상,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뉴럴링크 기술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진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그 삽입되는 전극도 유연하게 만들어서 조직 손상을 줄였지만 그 삽입하는 방법 자체를 굉장히 발전시킴으로써 그 좀 더 안전하게 그 전극을 삽입을 하고 그 안정성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습적인 방법이 좀 더 발전을 해서 뇌조직의 손상을 줄이면서 이제 그 신경 신호를 측정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분야에 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비침습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이런 BCI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정밀한 뇌 신호를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활용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관련 기술들의 개발이 좀 더디지만 뭐 기술이 좀 더 개발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중에도 잠시 말씀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BCI라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고요.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에는 또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또 따르게 되는데요. BCI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정우 교수님? 네. 그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
우리나라가 그 뉴로테크놀로지 관련되는 그 신경윤리에 세계적인 천병을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잘 모르시는 대부분 모르고 계실 텐데 미국 NIH 미국에서 그 브레인 이니시티브라고 해서 브레인 사이언스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 그 중에 프로그램 중에서도 신경과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리딩 그룹들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드리면은 BCI도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윤리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윤리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게 되냐면 이게 이제 환자한테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게 베너핏 그러니까 이제 뭐가 좋은 게 있고 뭐가 위험할 수가 있다 이게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설명을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때 동의를 받을 때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BCI 같은 경우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아까 그 임창환 교수님께서 잠시 소개해 주셨는데 본 연구에서 락긴 환자라 그래서 자기 의사를 제대로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BCI 환자들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자기의 실제 이제 의견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이 보안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류가 이제 언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언어적인 행동 말고 처음으로 사람의 생각을 그 뇌신호를 읽어서 의도를 읽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개인 정보가 누출되는 거랑 우리가 이제 BCI에서 사용되는 어떤 정보가 누출되는 거는 수준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이제 그 연구 개발자나부터 아니면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연구윤리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는 신경윤리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오는 건데 저스티스 그러니까 평등성의 정의의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계가 개발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살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 못 가진 거에 대한 문제. 이거는 사실은 그 BCI 하나는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저스티스의 문제가 만약에 그냥 그것만 이제 환자에만 국한되면 모르겠는데 아까 김성필 교수님께서 마지막 장에 발표를 해주셨는데 뇌인공지능 인터페이스 이런 걸 발표를 해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람이 인공지능을 자기 부하처럼 부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치면 그러면은 BCI 기기를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의 어떤 평등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기를 이제 누구가 소유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이슈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은 경우는 철학적인 문제인데 과연 사람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소형화가 되긴 되겠지만. 주렁주렁 아까 보시면 달고 있잖아요. 달고 있으니까 본인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봐보면 본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이 낙인이나 이런 사회적 낙인 같은 걸 주는 거 찍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좀 공상과학이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뭐 공각기동대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무한히 확장이 됐을 때 아주 미래지만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윤리를 연구한 분들이 이런 방금 막 말했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좀 생각해 볼 게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발표 때도 잠시 나왔었는데요. 이제 수업 중에 집중력을 측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뭔가 평가하는 도구로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뇌파를 측정하는 헤드밴드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이런 중에 이제 집중력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계속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실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자녀를 기르는 이 부모 입장에서 과연 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 궁금할 때도 있긴 한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창환 교수님? 네.
일단 뭐 중국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는 기사는 이제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접하긴 했었는데요. 사실 그 관련돼 있는 연구들은 시작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저희처럼 이렇게 뇌파 이용한 BCI 연구하시는 분들 한 번쯤 다 생각을 해봤던 그런 기술인데요. 실제 이게 대면 수업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효용성이 없고요. 요즘에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물론 이제 뭐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지만, 이제 이런 온라인 수업이 대중화된 상황에서는 효용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뭐 줌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 학생들을 여러분들 뭐 바둑판처럼 이렇게 다 띄워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학생들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잘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그 선생님 한 분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한 명의 어떤 학생이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를 선생님이 그 학생을 쳐다봐서 인식을 하려면은 평균적으로 5초 정도 쳐다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예를 들어 30명이 있다고 하면은 학생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집중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데만 150초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수업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집중 떨어지는 거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만약에 개별적으로 다 이런 뇌파 밴드 같은 거를 착용을 하고 집중력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그 학생 주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박스를 이렇게 그려주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수업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좀 더 이제 나아가면은 제가 아까 제 그 강연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선생님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AI 선생님과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때 개개인 학습자들의 현재 집중도라든가 지루함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뇌파에서 읽어서 AI 선생님이 이 학생의 맞춤형 그런 컨텐츠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좀 더 효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뭐 교육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꽤 관심을 끄는 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창환 교수님께 추가로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브레인을 아까 전에 이제 읽고 쓴다는 표현을 쓰신 적도 있었는데, 뇌에 들어있는 정보를 그럼 읽어서 복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제 뇌를 해킹할 수 있을까? 이런 용어를 쓸 수도 있을까?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그 조금 전에 손정우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좀 제가 말씀드릴 거에 대한 답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아까 뉴럴링크에서 무선으로 어떤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정보를 사실 무선이니까 그거를 가로채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주파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쉽게 이제 그 정보를 이제 바깥에서 받아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개인 뇌의 정보 같은 것들을 받았을 때 지금 현재는 사실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담겨 있는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우리가 사실 그 신호만 가지고 알아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좀 미래 일이긴 하지만 어떤 뭐 브레인 디코딩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우리가 해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상당히 개인정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작년에 있었던 그 뉴럴링크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기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던진 것 중에 하나가 보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일론 머스크에 그냥 보안 전문가들 많이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게 뉴럴링크가 사실 좀 더 이게 대중화가 되려고 하면 아까 일반인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환자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면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 애플리케이션을 뉴럴링크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다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뭐 아이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이런 데서 사람들이 앱을 만들잖아요. 그거 하는 것처럼 이거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개발자용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저희 연구실 같은 데서 그런 키트를 받아가지고 앱을 개발하는 거죠. 그걸 이직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걸 앱을 개발을 하려면은 개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로 데이터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측정되는 데이터를 직접 받아올 수 있어야 우리가 그런 걸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진짜 또 그런 보안적인 문제들이 또 생겨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더 위험한 거는 우리가 반대로,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이용하면은 뇌 자극을 주는데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신호 같은 거 날려가지고 그래서 뉴럴링크 이식한 사람들의 어떤 뇌 자극을 해서 행동이라든가 어떤 뭐 정신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유도한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뭐랄까 대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CI용 애플리케이션 시장 뭐 듣고 보니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주제를 또 바꿔서 거기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BCI가 지금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뭐 그런 판매나 산업적으로는 좀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BCI가 산업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떠한 필요한 요소가 있을까요? 조일주 박사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업을 이제 BC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두 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실제 치료용 시장 있을 수 있겠고요. 하나는 일반인 대상의 시장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뭐 확대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확대를 시킬 수 있냐? 저는 사실 활용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질환도 그렇고 치료할 수 있는 뇌질환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인 대상으로 적용이 될 때도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시그널을 잘 디코딩하고 뭐 시스템을 더 작게 만들고 뭐 그다음에 침습적인 어떤 위험성을 줄이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기능을 BCI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브레인 리전이 어디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신호를 읽어서 해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을 우리가 뭐 제어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뉴럴링크 칩을 사용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공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능이 아직 어떻게 브레인에서 어떻게 그런 기능을 구현하는지도 아주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제어를 하겠다는 거지? 라고 어택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BCI가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하고 뭐 이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뇌가 기초 연구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우리가 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많이 확대될 거고요. 그러면 관련 분야의 발전이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필 교수님 같은 질문을 한번 더 드려도 될까요? 산업적으로 BCI가 성공하려면 어떤 필요한 요소가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을까요? 예. 주일주 박사님이 대부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거기에 약간 더해서 그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게 실생활에서 BCI가 올라오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애물 중에 아직까지도 공학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좀 더 공학적인 진보를 이루어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확보가 돼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그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저변 확대가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학적인 진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뭐 전에 없던 기술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공학적인 그 테크놀로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런 그 주일수 박사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기능을 이해한 후에 그것을 실제로 여러 수요자한테 적용을 할 때 좀 더 정확한 그런 그 타겟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례로 아까 그 임창 교수님 보여주셨던 그 캐나다의 인터랙션의 뮤즈 같은 경우에는 그 명상이라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잡아서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타이팅을 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BCI를 이용해서 그냥 생가mon을 뭔가 제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쓸 때 뭐가 가능하고 그러한 스피시픽한 그런 그 마케팅이 있으면은 훨씬 더 그 시장 진입이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그 BC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 즉 데이터나 아니면은 이런 기술의 공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모든 것이 그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 상품화나 아니면 실용화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어떤 전방위적인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연구자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그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학적인 테크놀로지의 진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연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브레인 컴퓨터를 연결을 하고 또 컴퓨터와 브레인을 연결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브레인 투 브레인 인터페이스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동화 박사님? 예, 흔히들 브레인 투 브레인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 그 B라는 사람의 그 생각으로 이식되는 그런 그 SF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를 이제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뭐 교수님들, 박사님들과 다르게 그 리얼타임 fMRI 기반의 그 BCI 연구를 그 수행한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개인 내에서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뇌 안에 그 생각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영국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A라는 그 연구 참여자가 어떤 물체, 얼굴, 몸,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그런 사진들을 보는 과제를 이제 fMRI 과제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1주 뒤에 똑같은 과제를 수행하였을 때 그 뇌신경 활성 패턴의 그 유사도가 대략 한 40% 정도를 보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개인 내에서도 그 뇌신호의 그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을 이제 토대로 볼 때 그 아직은 이제 브레인 투 브레인의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만드는 것은 아직도 이제 걸어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떤 우리의 그 사회적 상호작용이 우리 뇌에서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한 그런 하이퍼 스캐닝 기술, 그리고 실시간으로 A와 B라는 두 사람의 그 뇌신호를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그 주는 그런 기술들이 조금 더 개발된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브레인 투 브레인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동화 박사님께 이어서 다른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시간도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서 앞으로의 BCI 연구 방향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은 리얼타임, 그리고 포터블, 그리고 비침습, 인비보, 그리고 이제 디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코딩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뇌파로 이제 드론을 조정하는 그런 시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뇌파로 그 드론 조정하는 그런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뇌파의 신호가 그 집중하는 뇌파의 신호가 어떤 임계값을 넘어가면 그 드론이 이제 공중제비를 하는 그런 시연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같이 참관하신 한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실제로 그 드론이 공중제비하는 생각을 해서 한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실제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값이 들어가면 그 점을 넘으면 그게 이제 드론이 하게끔 매핑을 하는 거라, 그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리얼타임 fMRI로 그 브레인 디코딩하고 뉴로 피드백을 한 그 연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MRI 통풍 안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앞으로 가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신호를 이제 해독하고
그 해독된 신호를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TCP/IP를 통해서 전송을 해서 실제 제가 생각하는 그 움직임이 이제 로봇에게 전달되는 그런 방향으로의 실제 그 생각이 이제 어떤 컴퓨터 또는 로봇에게 전달되는 그런 방향의 디코딩 기술이 조금 지금은 훨씬 더 견고하게 확보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을 또 조일주 박사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의 BCI 연구 방향은 어떤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될 것 같나요? 네, 연구 방향은 뭐 앞에서 두 분 말씀하셨지만 비침습적인 방법에 대한 개발 연구가 아마 줄을 이룰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비침습적으로 좀 더 정밀한 뇌신호를 측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밀한 자극을 가할 수 있을지 관련된 연구가 아마 줄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자극 방법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의 뇌 기능을 뭐 증진시키는, 그게 뭐 아주 거창한 뇌 기능 제어는 아닐지라도 뇌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이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요를 만족시키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침습적 방법에서 뇌에 프로브를 삽입하는 대신에 눈이나 귀 같은 시각, 청각 피질 사이의 신경 이런 부위에 프로브를 심어서 하는 연구는 없나요? 라고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손정우 교수님 잠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BCI가 만들어졌을 때는 아주 한정적인 단어, 좁은 영역으로 돼 있었거든요. 뇌에 직접적으로 이제 전극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비침습적으로 뇌파를 재거나. 그런데 이름을 잘 줘서 처음에 텀을 잘 줘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혹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파퓰러해지고 대중적으로 그러다 보니 요즘은 기존의 뉴로모듈레이션, 즉 그 신경 자극 뭐 이렇게 불리던 그런 기술들이 지금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기술로 이렇게 그 밑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경과학자들이 많이 보는 Principle of Neuroscience라고 하는 그 교과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과서가 80년에 나온 교과서, 아직까지 올해 6판이 나왔어요. 6판이 나왔는데 그 6판에 보면 그 전에 없던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챕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브레인 머신 머신 인터페이스는 챕터가 생기면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챕터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예를 들고 있는데 인공와우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와우는 뭐냐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한테 우리가 마이크를 예를 들면 신호를 재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청신경쯤 질문해 주시잖아요. 청신경에다가 직접 자극을 하면 그러면은 뭐 고막이 없거나 해서 못 들어도 신경의 자체에다가 전달해 주기 때문에 듣게 되는 그런 기술들은 원래부터 연구가 많이 돼 있었거든요. 의료기기 개발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소리슬쩍 그 교과서 안에 BCI라는 이름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정의하는 바람에. 그뿐만 아니라 그 아까 시신경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신경도 예를 들면 그 못 보시는 중에 분들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그 쭉 그 신경 계통에서 눈에서 들어와서 뇌까지 돌아가는 전달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만 그 망막에서 이 상이 안 맞힌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BCI 중에서도 뇌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가지고 보게 만드는 시도들이 있고요. 사람들한테도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 말고도 조그만 카메라를 달아서 그 망막은 뛰어넘고 망막 뒤에 있는 신경에다 자극을 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연구들도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우리나라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요. 예, 뭐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고요. 한 2개 정도밖에 예를 못 들어드린 것 같네요. 네,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패널 토론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